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4일 재방송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5시를 넘어서면서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시스템에 들어가면 개표율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하고 개표 완료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49.42, 1728만 7513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문수 후보가 41.15, 1439만 5639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 차이가 289만 1874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 근데 새벽 2시 30분을 넘어서면서 전체 개표율이 93.8%에 이르렀을 때 당선 확정,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남은 표가 다 김문수 후보한테 갔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당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당선인 신분이 되는 거고요. 과거 같으면 당선인 신분으로 뭐 인수위원회도 만들고 뭐 한 2달간 그런 작업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바로 취임식을 갖고요. 지금 이미 뭐 국무총리의 뭐 김민석 유력, 뭐 비서실장의 뭐 강훈식 의원 내정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재명 후보 측은 집권에 준비했다. 그것이 이제 뭐 집권 노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준비하지 않을 수 없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이 정도 표 차이면요,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이겼던 때 그게 2007년입니다. 500만 표 차이로 이겼죠. 아마 그게 가장 큰 표 차이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겼을 때 그때가 17%포인트 차이니까 그때가 아마 지금보다 2배쯤,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한 그 400만 표 정도의 차이를 냈을 거고 아마 3번째쯤 될 겁니다. 289만 1874표. 2017년 대선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진행된 대선이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진행된 대선이다. 여기서도 아주 큰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김문수 후보가 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이제 지적해야 될 사항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가 이번에는 제법 많이 틀렸습니다. 어제 처음 발표됐을 때 8시에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을 것이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50%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과거에 50%를 넘었던 때가 2012년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득표율 뭐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언론 매체에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건데 글쎄 49.42 이게 이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러면 박근혜 후보의 당선보다 그때는 50%를 넘었으니까 더 많이 얻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49와 51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다. 그런 거 보면 공동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3년 전 또는 그 이전만 해도 거의 소수점 단계까지 맞췄는데 왜 그럴까? 이번에는 무려 2.3%포인트 차이입니다. 2.3%포인트면요 굉장히 많은 차이입니다. 뭐 거의 뭐 100만 표 가까운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까? 이거는 아마도 막판에 한 오후 5시 이후에요. 뭐 부산, 대구 뭐 이런 영남권 투표율, 경남 이런 곳이 막판에 좀
꽤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공동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차이 8.27%포인트 차이입니다.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젓가락 발언, 유시민 발언 뭐 이런 것들의 여파가 확산되는 데에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뭐 이재명 후보의 승리 요인, 김문수 후보의 패배 요인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100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어느 하나의 이유만으로 지지는 않죠.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흐름이라는 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라게, 유권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했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던 대선 결과 아닌가. 다만 그거를 여러 이제 기법상 말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다 하는 거고요.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뭐 최초에는 뭐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뭐 이 선택부터, 그 다음에 김문수냐 한덕수냐 이 선택까지. 아마 저는 뭐 김문수가 됐든 한덕수가 됐든 상황은 비슷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한동훈이 됐으면 좀 달랐을까? 뭐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전략적 실패를 얘기했었거든요. 만약에 김문수 플러스 한동훈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김문수, 완전히 버리고 그걸 유권자 앞에 공표하면서 경선 운동을 했던 한동훈. 이 두 사람이 믹스돼서 후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친윤을 포용하면서 경선을 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본인이 당선된 뒤에는 이제 확실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길을 선택하면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또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거부하지 않고 본인이 당선됐던 그 기세를 몰아서 한덕수 후보와 경선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여러 가지의 가정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점인데, 그건 뭐 지금 와서 이렇다 저렇다 따질 일은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뭐 국민의힘의 패인 분석 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아마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다 가정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완패한 결과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역산해서 그때 이랬으면 달라졌을 것, 이랬으면 달라졌을 것 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분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앞으로도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기세를 몰아, 여세를 몰아 라는 표현을 한덕수 그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아쉽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는 역시 과감하고 신속한 중도 확장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너무 추상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거든요. 과감하고 신속한 중도 확장. 결국은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계엄이나 탄핵이나 대개 6대4, 7대3 구도로 불리한 구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랬을 경우에는 6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경선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본선에서는 6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미적거리면 중도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결정적인 패착, 물론 준비도 많이 미흡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할 때까지 거의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플랜 B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을 맞았다. 사실은 이거는 지도부의 책임이죠. 플랜 B를 만들어 놓는다고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이 곧바로 그야말로 하루 만에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측면.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아쉬운 거죠. 뭐 제가 원인 분석을 하자면 굉장히 많고 앞으로 뭐 그런 기회가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 분석이 돼야 국민의힘에도 또 활로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국민의 선택입니다. 뭐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국민 다수는 계엄을 한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보다는 차라리 피고인인 대통령 후보가 낫다. 이걸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검사 사칭, 성남시 의회 기물 파손, 그다음에 뭐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4가지. 여기에다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유죄. 이건 대법원에서 확정됐죠. 다만 형량만 정해지지 않았고요.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못하게 하려고 재판중단법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아예 그 조항 자체를 없애서 면소 판결을 만든다. 그러니까 재판 중단에 그치지 않고 아예 재판을 없애버린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런 법안을 준비했었죠. 이런 부분.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는 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존재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진짜 큰 도움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반사 이익을 이재명 대통령이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운 국면이죠.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적은 없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는 거죠.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피고인입니다. 엄연한 피고인. 근데 이 피고인이라는 지위를 없애기 위한 이재명의 수많은 또 무리수가 충분히 지금 보이고 있고 이미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6월 3일 일반 국민들의 선택은 계엄을 한 그리고 헌재로부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후보보다는 차라리 피고인이 낫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 선택은 글쎄 뭐 당분간이야 뭐 허니문 또는 뭐 아마 이런저런 정치적 기술 뭐 이렇게 현혹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할 상황이라는 거는 분명하다. 왜?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고인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한 무리수가 지금부터 기다리고 있죠. 이게 도움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잘 살펴서 지금부터는 좀 이제 지금까지는 2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경쟁이었다면 앞으로는 5개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그리고 길게는 5개월이 아니고 5년. 그 중간에 또 총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고 정치라는 건 늘 생물처럼 살아 움직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